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아침으로부터는 제3발표인데요.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있는 김성현 선생님입니다. 3.1운동 이후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교받은 김성현입니다. 제가 아까 첫 발표해 주셨던 박병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받아서 한 거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 불교계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을 서술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제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머릿말부터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민족의 주체성과 독립의 당위성을 확립시킴과 동시에 식민지기 독립운동의 양상을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바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10년 만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 독립정신이 계승되어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근대 한국 민족의식의 성장 기반은 바로 3.1운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계 또한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적 자각과 주체의식을 부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주지하듯이 민족대표 33인은 종교계 대표들로 구성되었고 불교계는 한명원과 배경성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중앙님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 운동을 이끌고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국내외에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국 근대불교의 성격을 민족불교로 보는 입장은 이와 같이 불교계 인물들이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일운동은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례와 함께 대체로 1910년대 초반의 임재중 운동이나 20년대 이후로 주장했던 사찰령 철퇴와 같은 자주적 성격의 운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교단 자체의 개혁이나 자주성을 주장한 사례로서 항일운동의 관점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조선불교의 일본화에 반대했던 운동이라는 점에서 민족운동의 관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족불교라는 용어가 단지 불교의 역사가 깊고 문화적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하며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항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교가 민족주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민족불교, 즉 불교가 민족 종교인가에 대한 것은 말의 개념 규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를 민족 종교로 보는 관점은 서구 기독교 세력에 대응한 우리 민족의 종교라는 의미와 식민지 통치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혹은 일본의 종교를 타자화할 수 있는 조선의 종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도 오래전에 한반도에 유입된 외래 종교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종교라고 한다면 오히려 개정교를 비롯한 근대의 신종교들을 거론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불교를 민족 종교라기보다는 단순히 전통 종교로 바라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불교라는 성격은 한용운, 배경성 등의 활약과 불교 청년들의 독립운동과 자주성을 감안하면 분명 유효한 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개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민과 성격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종교는 많은 문화 요소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사회통합적 기능을 행사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구 국민국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3.1운동에서 민족 대표들은 모두 종교인이었고 그들은 민족을 통합했으며 그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출범됐습니다. 결국 식민지기 민족운동의 역사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그런 차원에서 3.1운동 이후 불교인들의 민족인식과 조선문화에 대한 자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성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와 보편성에 기반을 둔 종교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당시 불교가 근대 종교이자 민족 종교로서 지니고자 했던 정체성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불교도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식,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족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고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3.1운동 이전 불교도의 국가관 내지 민족관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보면 해당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10년대 언론 매체의 기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 신문 잡지 등이 있더라도 무단 통치를 시행하는 총독부의 검열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승려들의 근대교육 부족, 근대국가 성립에 대한 개념 부족, 그로 인한 시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부재 등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디까지나 오늘날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한계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런 항일적인 요소가 들어간 글을 게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래도 민족 개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편인데 그 내용은 주로 서양 종교의 교세 확장에 대응하면서 나타나거나 임재정 운동의 사례에서 일본 불교로부터 조선 불교를 직천한다는 차원에서 민족의 종교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타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조선 민족의 종교라는 위상을 설정하고 불교의 사회적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민족인식은 자주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것이 곧 국가관으로 이어지거나 조국 독립에 대한 직접적인 항일의 차원에서 구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는 이 불교계에서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글로 한용운이 작성한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가 있는데요. 밑으로 좀 내려와서요. 이 글에서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는 아까 좀 전에 발표해 주셨던 김선석 선생님의 글에는 조선 독립의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18세기 이후 전 세계는 국가주의가 휩쓸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제국주의가 대두하고 그 수단인 군국주의가 나타나 우승열패, 약육강식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혹은 민족 간에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데 대표적인 군국주의 국가가 서양의 독일과 동양의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한용운은 일본이 폭력으로 조선을 합병하고 2천만 민중을 노예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흉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민족을 망명하고 문명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가 없는 민족은 없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 민족의 어떤 독립 자존을 도모하자는 그런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 간 관계 속에서 군국주의에 의해 조선이 침략을 당했고 그에 따라 조선 민족이 독립 자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자유를 누릴 권리와 함께 남의 자유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관을 제시했습니다. 1910년대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불교의 성질을 논하며 자유와 평등 사상을 철학적, 불교적 관점에서 언급했다면 이때의 자유평등관은 철저한 국가, 민족에 대한 인식 속에서 정치적 신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민족의 독립 자격은 자존성의 본능이라거나 독립 자존을 꾀하라는 것이 2천만 민족의 머리에 박힌 불멸의 정신이라는 표현처럼 민족의 자존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조선의 종교임을 천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민족 개념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종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용운이 3.1운동의 민족대표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이끈 것과 위와 같은 논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정교분리의 원칙에 상반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경우는 동양이자 식민지였기에 서구적 정교분리라는 단문으로 정치-정교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국가 정체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도 아니었고 전통적 포국불교 사상에 익숙한 동양의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이해는 3.1운동 직후 상해 일시정부로 망명한 승려들의 단체라 할 수 있는 대한승려연합회가 발표한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이 도탄에 빠지고 힘들었을 때 승려들도 검을 들고 일어났던 것은 역대 조사들의 일품이고 그것은 다만 국민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뿐이다 라는 어떤 그런 논지를 전개를 했습니다. 위 선언서는 조선의 7천 승려들이 대한국가의 자유와 독립완성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승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은 단순히 현 시점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업과 니언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 조사들이 국가를 옹호한 것과 같은 전통적인 유풍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 디귿에서 대한불교의 일본화를 막기 위해 전국의 승려들이 결속하여 일어났다고 한 것은 종교인 불교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논리를 제시하면서 일종의 명분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근대 종교 개념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식민지라는 상황은 전통적 호국불교의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위에서 살펴본 조선 독립에 대한 강상의 계유와 승려연합회 상한선은 3.1운동 직후 형무소와 임시정부라는 배경하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족 개념이 국가와 직접 연결되면서 독립과 자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년대 초반에 가시화된 의용승분을 조직하고자 했던 계획은 당시 불교계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불교 청년들의 적극적인 3.1운동 참여와 임시정부 활동, 이와 같은 국가 민족에 대한 인식들은 민족불교라는 관점에서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앞의 개요나 선언서가 전조선 승려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전에 모든 승려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결과물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용운 개인의 입장이며 대한승려연합회에 참여한 일부 승려들의 입장일 뿐이라고 제한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에서 머릿말에서도 얘기했듯이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항일운동은 실제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근대불교의 성격을 민족불교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단과 같은 전체 불교가 아닌 개인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나온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화적 전통 종교로서의 불교의 위상 정리입니다. 3.1운동 직후 불교에서 나온 이와 같은 글들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을 세워야 한다는 강렬한 어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 30년대를 관통하면서 국내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전반적인 글들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식민지였던 만큼 총독 후의 검열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논조를 살펴볼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인지는 몰라도 불교계의 민족당론은 국가의 독립을 위한 주체보다는 조선민족의 문화주체로서 자리매김시키고자 했습니다. 조선민족을 강조하면서도 독립이나 자존성을 언급하기보다는 전통문화와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즉 민족과 문화라는 범주에서 조선불교라는 대표 코드를 읽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 시기 불교가 민족문화적 전통종교로서 자신을 유도하고 주장하게 된 것은 이회강이 1910년대에 이어서 재차 조선불교를 일본 임재종에 병합시키고자 했던 것이 발각되었던 일이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192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신문지상에 이회강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리면서 불교가 조선문화를 일으킨 주체였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조선불교가 일본불교에 대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오랜 문화적인 전통성을 지닌 고유의 종교임을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불교가 일찍이 조선의 문화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으며 조선의 불교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조선민족의 퇴폐와 발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이러한 논조의 기사들은 그 이후 불교잡지, 기관지라고 하시는 불교잡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그 아랫부분이죠. 조선의 민족과 문화상상에서 불교의 위상을 지키는 이러한 작업들은 이후 조선 불교의 문화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조선 불교는 조선 민족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적 우산으로서 조선 불교에 의해 조선 문화의 의의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나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내세워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인사의 대장경판은 조선인의 마음의 전당 혹은 전민족적 초시간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묵찬되었고, 원효는 동방에 출연하신 석존의 화신불로서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원효대성 찬양회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25년 12월 15일에 발표된 원효대성 찬양회 선언을 보면 조선의 종교, 철학, 문화, 예술 등 온갖 문화사상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이며, 원효는 지정이 진선민 총합적 인격자인 성사로서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치까지 마련하며 조선민족의 종교적 의식을 환기하여 원효와 같은 인격 대화를 목적으로 한 찬양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20년대 이후로 불교계는 조선민족의 문화사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 문화적 전통을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사실 당시 불교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 그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문화운동을 전개했던 양상과 긴밀한 영향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주의자들이 동아일보나 이런 데 계속 문화운동을 전개를 하는데요. 그 내용에서는 그 아랫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들은 당군에 대한 숭배가 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천황성의 불황문화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당군을 강조하고 천황성의 불황문화론 같은 경우 당군 숭배, 당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조선 문화가 결코 일본 문화에 뒤지지 않는 아주 우수한 문화를 가진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당시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특히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어떤 문화운동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후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61쪽 부분입니다.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보면 읽겠습니다. 이처럼 3.1운동 이후 일반 사회에서는 일제히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조선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당군을 조선민족의 표상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괴를 같이 해서 불교계에서도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불교를 선정하고 원효, 의천, 휴전과 같은 고승에 대한 천양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천양성 같은 경우는 불교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글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30년에 있었던 조선불교 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같은 해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동태평양 불교 청년대회에 팜플렛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불교 대표로 참석한 도준호가 강연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세계 속에 고유한 조선불교의 특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원효를 비롯한 역대 고승들의 불교사적 위상이 재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원효는 인도 및 서역의 서론적 불교, 중국의 강문적 불교에 대해서 조선 최후의 결론적 불교를 도입한 인물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일본인 관학자들이 한국 불교를 진화 불교의 이식 정도로 치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민족주의 관점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황성이 글에서 제시한 통불교라는 개념도 일본의 종파불교가 지향하고자 했던 통일불교의 이상이 이미 한국불교 원효 당시부터 드러난 성격임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성격을 얘기할 때 통불교가 얘기가 많이 되지요. 이걸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이 바로 천황성이었습니다. 62쪽입니다. 이제 이광수도 이제 그러한 조선 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성격을 강조하는 글을 적었고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이고요. 그 밑에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전통 종교로서 조선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인식은 일찍이 비교 종교의 관점에서 불교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논지와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즉 과학적이고 철학적 성격을 지닌 불교는 현대에 부패하고 위축된 사회 인식을 구제할 수 있는 진정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종교는 최고의 철학을 인격화하는데 그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대승불교고, 그래서 대승불교를 잘 이해하고 수용한 원강, 의천, 청호와 같은 고승대들의 종교관을 존중해야 된다. 같은 그런 어떤 논리로 어떤 원효와 같은 인물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전통을 되살리는 그런 작업을 불교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그 직후, 그 직전에는 국가와 민족과 바로 직결해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민족인식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런 직접적인 항일과 관련한, 국가와 관련한 민족 개념보다는 이런 문화 사상에서 불교의 위상을 찾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주체로서의 어떤 민족인식을 가져갔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3장입니다. 자주적 종당성설의 지향. 주제하듯이 조선불교는 일제강점 직후 총독부가 반포한 사찰령에 준하여 동상시대로 개선되었습니다. 1908년에 설립된 원종은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서 출발했지만 종정 이회강이 일본 조정종과 매략을 체결하려 했던 사건을 계기로 임재종이 설립되자 조선불교는 양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총독부는 원종과 임재종 모두 인가를 해주지 않았고 1912년 두 종단 모두 폐지시킨 후 중앙에 조선 선교양종 각본산 주지회의원을 두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식민지기 조선불교의 중앙행정은 전국 본산 주지들의 총회를 중심으로 연락기관 내지 사업운영기관으로서 중앙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명은 표면적으로는 주지회에 의해서 경북대전에 있는 고유한 종명인 성교양종으로 하자는 제안이 선택되었지만 실제로는 총독부가 전국의 본말사법을 통일시키기 위해 사전에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조선불교 성교양종은 종명만 있을 뿐 종단 형태의 대주구성과 법규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단으로서의 어떤 행정력을 갖추고 교단을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중앙기구적인 성격으로 밑에 이제 1915년도에 30본산 연합사무소 그리고 종무원, 총무원,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이 차례로 설립되면서 어떤 중앙기관적인 연락기관적인 성격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과 포교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적 성격의 중앙 기구들을 중심으로 교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쭉 있고요. 그런 어떤 단지 그 연락기관 내지는 사업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교계 차원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1929년 1월에 있었던 승려대회입니다. 그 승려대회를 통해서 64페이지 맨 아래 문단입니다. 그 승려대회를 통해서 조선불교 성교양종이라는 종명하에 조선불교를 통제할 수 있는 헌법인 종원을 마련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형태의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형식적이나마 근대적인 종단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원은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고 해를 거듭하며 각 본산의 비협조 속에 종원의 위신과 통제력은 거의 유명무실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단 조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중앙기구의 성격이 강한 형태를 유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통제기관 설치가 논의되는 것은 1930년대 후반입니다. 불교계는 통제기관으로서 중앙의 총본산 태고사를 건립하고 1940년 7월에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새로 건립된 총본사는 역사와 전통을 단지하면서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표방할 수 있는 종명의 개정이 요구되어졌습니다. 당시 성교양종이라는 종명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불교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표방할 수 있는 적절한 종명이 필요했고 그래서 결정된 것이 바로 조계종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조선불교 조계종은 1940년 12월에 인가됐습니다. 그리고 41년 4월 23일에 총독부령으로 사찰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태고사 사법도 인가되면서 조선불교 조계종이 정식으로 출범되었습니다. 총본산 건설과 함께 제기된 조계종이라는 종명은 사실 일찍부터 승려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용수, 그 다음에 권상로, 강하나 이런 분들이 이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적합하다라는 내용의 글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66쪽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회의와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조선불교 조계종이 최종 인가를 받고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조선불교는 중앙의 통제기관으로서 궁극적으로 종단의 형태를 지향했습니다. 단순히 중앙기구가 아닌 혹은 무슨 협회나 연합 형태의 일반적인 회합체가 아닌 종단을 지향한 것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불교 정체성의 표방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교가 전통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전통과 인물들을 발굴해냈던 목적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명의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종파의 전통이 있었고 비록 조선시대에 성교양종으로 통폐합되었지만 선의 입장에서 그를 융합하려 했던 선종의 정체성을 줄곧 지켜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상로는 일찍이 조선불교 약사에서 종파의 역사와 선종의 전통사를 상세히 다뤘고 이능화도 조선불교 통사에서 종파의 원류와 민재종 중심의 전통을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앞에 33번에도 보시면 김혜은이나 김영수 등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도 불교사가 서술이 되면서 이런 종파의 역사를 종파의 정체성을 강조했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종과 일본 불교의 연합에 반대하며 등장했던 민재종 또한 조선불교 전통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용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종파의 역사성을 중요시한 당시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불교를 부정하며 개혁을 부르짖었던 근대불교의 특성과 원효를 발굴하고 표창하게 됐던 당시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과거의 불교 전통을 희보하면서 종파불교의 특성을 지닌 채 근대화를 이룬 일본 불교를 모델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계가 종단 형태를 지향한 것은 종단이 불교 전통을 따르면서도 교단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 형태였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조선불교가 총본산으로서 종단을 설립하고자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대 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 새로운 종교 개념이 확산되고 종교 경쟁이라는 현실에서 근대 종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교체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승려들은 불교를 조선민족의 대표 종교로 내세웠고 그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종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2절은 그 식민지라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민족 종교라고 하는 불교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교단 운영의 근대화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성과들은 총독부의 인가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는 종단 설립에 자주적으로 임하려 했으나 또 다른 일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친일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대 초에 29년도 승려대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종원에 대한 그 실행을 반대했던 주지들이 있습니다. 종원을 반대한 이유는 재정이익과 맞물리며 중앙과 군상 간의 갈등이 주 요인이었는데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종원이 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의 자본금과 각종 의무금을 납부해야 했던 각 돈사는 재정 압박의 현실 속에서 결국 종원 실행 반대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승려대회를 통해 이반되어 군론에 의해 지키기로 약속한 종원의 효력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불교계가 직접 각 병산 주지들을 임명하고 불교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 못했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인사권과 재정권이 총독에게 있었던 사찰령 체제하에서 조선불교는 이런 사태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불교가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가 구상한 식민지 종교주의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불교는 메이지 일본의 종교지형, 즉 국가신도, 종교, 유사종교의 큰 틀 안에서 국민종교로 머물렀고 총독부는 이 틀을 유지하기 위해 사찰령과 군사제도를 이식했던 것입니다. 불교는 전국의 사찰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보다 앞서 구체적인 규제 법령들이 적용되었던 것이고 총독의 인가 없이 자주적으로 운영해 나갈 시스템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시행한 사찰령, 포교규칙 등은 정작 일본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먼저 시행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이지 초 일본 정부는 태불 해석과 신도 국교론 등을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후 제국헌법이 세워지고 종교법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불교계의 반발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종교정책이 조선에서 시행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식민지라는 현실, 조선불교의 열악성, 승려의 자각 부족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종교단체법이 통과하는 건 1939년의 일입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종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시험의 장이 되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조선불교계가 일본의 종교정책 범위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주장한다는 건 식민지라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주적인 통일, 통제기관 설립은 일제히 사찰령을 극복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조선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담아낸 것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불교계도 종명 논의를 하면서 그러한 역사성과 의미에 중요한 기준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문화적 전통 종교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불교가 조선민족의 대표 종교라는 것은 당시 불교도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 스스로 민족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 종교인 불교가 총독부의 인가를 받고자 노력한 끝에 역사와 전통을 강제한 조계종단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식민지라는 수세상이 낳은 어떤 그런 모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식민지 불교종단의 설립과 운영은 자주적 성격이나 민족적 성격을 논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대불교의 성격을 민족불교로 보편화시키는 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당시 조선 불교 그리고 그 불교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3.1운동이라는 게 존재가 딱 되니까 일단 독립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민족관이나 국가관을 어떻게 가져갔을까라고 일단 제가 그런 관점으로 들어보니까 일단 민족 개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그렇게 쭉 찾다 보니까 20년대 이후로는 어떤 문화 속에서 불교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했다는 게 보였습니다. 대신에 독립운동이나 어떤 항일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민족인식을 가져가는 모습은 그래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한용운이 적었던 조선독립 감상에 대한 개요나 대한생명연합회 현안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잡지나 이런 공식적인 공개적인 언론 매체에 실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서 글을 쓴 것이고 하나는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에 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어조의 글이 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여러 제약들 때문에 그런 글이 실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술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 눈에 보였던 민족 문화 주체로서의 어떤 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려 했다는 부분을 좀 발표해서 실고자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3.1운동 이후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제 좀 주상적인 주제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불교계가 민족에 대한 자각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1운동 이전에는 어쨌든 국가와 민족의 어떤 개념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에 민족과 문화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좀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문화적 주체의식이 고양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주적 종단을 건설해 주려고 했던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경주 동국대학교 김영진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중국 군대, 한국 군대의 불교 학교성이나 방법 이런 공부를 조금씩 하지만 이제 3.1 구체적 사건, 현상 사건 관련해서 논평을 후에서 들었습니다. 예, 논평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논평입니다. 논자는 발표자입니다. 논자는 발표문에서 3.1운동이라는 민족사적 사건 이후 한국 불교가 민족에 대해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지 말합니다. 식민지 한국 불교 혹은 불교계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불교도라고 했죠. 이유는 불교의 전체 단위에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한다거나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라고 함으로써 이 문제를 개별 사건 혹은 개별 인물로 한정시켰습니다. 제1장, 본론은 제1장 앞부분은 아마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한용운이나 장학헌 등이 개인으로 등장합니다. 3.1운동은 시민이 조선의 신치시간과 민중이 일본 적지에 대해 독립을 외친 사건입니다. 단순히 외침으로 독립을 완수할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민중에게 민족이 생성하고 민족의식이 관영됐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불교계에도 적용됐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논자가 논문에 서로 다르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1운동 이후라고 해서 민족이 간단히 항일과 동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 불교가 곧바로 반외세 불교이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대 주요한 일종의 문당론가 하나였던 민족대방도 이 사실 반외세 투쟁과 맞닿아 있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3.1운동 이후 민족 불교는 내부적이기도 하고 외부적이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이라는 말은 기독교와 같은 내부 타자에서 향한
전통으로서의 민족 불교의 경우입니다. 외부적인 의미의 민족 불교는 한음은 잘 보였습니다. 그는 민족 불교 이전에 민족과 독립을 말합니다. 그에게 민족은 대항의 의미가 있고 대항 승려연합에서도 대항의 의미가 분명히 보입니다. 민족 의식의 고향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논자의 지적대로 1920년대, 30년대 불교의 민족 단원에서 민족 독립 혹은 대항의 의미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상인으로서의 민족 불교, 이걸 찾기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불교의 민족 단원은 정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화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 문화면에서 민족 불교의 우수성, 나아가 민족의 우수성을 말할 뿐입니다. 우수한 우리 민족이 열등한 일본 민족에게 지배당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우물을 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과 싸우자고 아니면 일본 대항하자고 민족 우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잠복해 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한적인 의미에서 민족의 자존감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남순이 잘 보여집니다만 1930년 발표한 조선불교, 그래서 우리 일본 불교나 중국 불교, 서역 불교, 심지어 인도 불교보다 조선불교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선이라 하면 조선민족 불교인 거죠. 근데도 일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게 좀 특이하고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에 대한 강조는 가능했다는 거죠. 일본 식민정부가 이걸 반외세 아니면 반일 이런 걸 보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불교는 내부의 영웅서사로서 원효가 분명됩니다. 원효는 발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 민족이 부여되고 그를 통해 민족 불교 우수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효는 민족 불교뿐만이 아니라 민족 담론 전체로 확장할 만한 민족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방 이후에도 이 대표성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담론이 이렇게 민족 담론 아니면 민족 불교의 정체성, 조선 불교의 정체성을 논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다른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1930년대에 진함선이 이후에 40년대 진함선이 아니고 30년대 진함선이 보였던 진짜 민족 불교로서의 어떤 통불교 논의나 1940년대에 들어서 조명기나 이런 분들이 보여줬던 민족 불교는 이건 민족 불교 담론 같은 거죠. 총화불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면 전체주의 불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친일 불교, 그러니까 그 일본 제국주의에 그대로 순응하는, 아니면 그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고, 근데 전함선은 일본을 반영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박정 이후 때도 한국의 정체성 논의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통불교도 논의되고 조명계 중화불교도 함께 논의되고, 그러니까 민족 불교와 어떻게 보면 민족 불교라는 이름을 띠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불교가 일제를 지나서 그 식민지를 거쳤고 박정희 때 민족이 호명되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불교가 민족 불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논의가 되고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건 자체는 식민지 근대가 그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근대 지속이라는 개념은 그 전에 보는 윤회동 선생의 책에서 보았는데, 식민지 근대 지속 이라는 개념. 그래서 통불교 논의가 부활하는 어떤 것, 이런 과정에서 식민지 근대성이 다시 살아나는, 안 좋은 의미에서 살아나는 그 같은 걸 느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논문 2장은 민족불교, 민족정체성 확립에 대해 기술했다면 3장은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당 설립 지향이 갖는 자주성을 일종의 종단서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질문한 건 이제
좀 상당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적 동단 건설이 곧바로 민족교육과 민족 정체성으로 연결되는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 자주적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 식민지 경영 방식이 문제 제기했다고 그것이 제국주의 반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제국주의는 식민지 경영을 찬성하지만 그 안에서 좀 다르게 경영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식민지 반대일 수는 없죠. 자주라고 하면 민족자주, 자주국방 등 같은 표현을 떠올리는데 당시 종단 건설이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당시 연설에서 자주의 지향이 민족 지향이라는 말과 동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두 번째, 1928년 여러 엘리트 승려가 발행을 참여하여 승려대회를 준비했고 교단개혁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김대엽 같은 인물에서 볼 수 있듯 결코 28년이면 이분이 민족자였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라고 볼 수 없는 인물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교단개혁의 시도가 민족불교의 무엇으로 혹은 민족불교 정체성 확립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친일적이지만 안에 종단개혁을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실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세 번째, 조선불교 조계종 설립은 1940년대인데 이 시기는 결코 일제히 식민 통치가 약화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40년대에 들었으면 청일전쟁, 중일전쟁도 앞서 터졌고 그리고 태평전쟁으로 나아가는 시점인데 상당히 강렬하게 이렇게 식민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했을 텐데 이런 상황인데 달리 말하면 조계종이라는 조명을 달고 출범했다고 해서는 민족의식이 고향의 관료라고 말하기에는 제목이 이런 배경 속에 민족주의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이런 종명, 아니면 자주성의 표방 이런 게 가능했을까? 역사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이걸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적절한 배경이 아닌 듯하고 그리고 임재정이 아니라 조계종이라 하면 대항적인 민족의식 또는 민족불교가 표현된 것인가는 의문적입니다. 이 종명이 이거는 되게 좁다고 할까요?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조계종이라는 종명 그게 민족불교를 표방할 수 있는지 앞서 여러분들이 조계종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의도로 조계종이라는 말을 선택하게 됐는지 단순히 선의 정통 속에서 이게 더 정통이라는 차원에서 이 종명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우리 조선불교는 조계종이 여러 이유로 더 맞아라고 어떤 민족적인 어떤 지역적인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선호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종단 지향이 조선불교 정체성의 표방이라고 하는데 식민지 시기 일본 불교가 침투하는데도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분명한 종단을 설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면 동의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런 생존의 문제이지 정체성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불교 아니면 한국불교계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아니면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민족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민족이 존재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크게 보면 이제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행위가 민족적인 행위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5번 논란 불교계가 종단 형태를 제한한 것은 그것이 불교 전통을 따르면서도 교단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 형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대화라는 조금 이거는 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출발교하고 관련될 수 있는데 근대화라는 게 정체적인 확립 혹은 유지에 어떻게 이관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대화되면 정체적인 확립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근데 근대화가 이 정체성을 깨뜨리는 건지, 그래서 그거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또 다른 뭐가 있는 건지라고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불교도의 정체성이라는 추상적 대단히 앞서 사회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주제가 추상적이라는 책은 쟁점이 없는 제목만 보고는 불교도의 정체성이 뭔지를 설명할 줄 알았습니다. 뭔지. 이게 다시 제인하면서 통불교라는 무슨 정체성, 이 불교도가 어떤 정체성, 조선불교, 한국불교는 어떤 내용이야 라고 이런 내용을 할 것 같은 제목의 논문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조선불교 아니면 민족불교가 되어가는 아니 되려고 하는 그 과정을 추적하는 거였습니다. 조금 제가 제목을
모청과 같은 기대 이런 거 좀 기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상과 좀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공추상의 주제를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고명한 발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평평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역사학자의 발표를 이제 철학자가 논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게 질문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답변의 일반적인 내용은 자주적 종단 건설과 관련되는 이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체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주제를 받았거든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 불교의 어떤 성격, 통불교라는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제 능력 바뀐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전공을 하려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체성을 소화하기에는 제가 뭔가 좀 능력이 그만큼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대하셨던 거에 못 미쳐서 죄송하고요. 주로 이제 질문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상장과 관련된 종단 설립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독립운동이죠. 불교계도 독립운동이고 항일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920, 30년대를 쭉 지나면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에 문화 주체로서의 어떤 불교의 위상을 세우려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뭔가 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이제 종단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종단 건설운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총본산 건설운동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스스로 전국에 있는 승려와 사찰을 통괄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종단을 세우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자주적인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주체로서의 어떤 불교, 조선 문화의 조선 민족 종교로서의 대표로서 불교가 그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가져가면서 겉으로는 자주적인 종단을 건설하려 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글에 적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적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확한 어떤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이 문맥적으로 약간 드러나지 않은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지향이 바로 민족지향이냐?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주, 종단 건설에서 제가 말하는 자주는 이 종단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뭐 인사권과 재정권 얘기는 했지만 그게 한계로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와야 된다라고 당시에 논설이나 얘기해서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자주성을 가져가려고 했다. 이렇게 제가 바라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독립 주체로서의 어떤 민족 개념, 민족 지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명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부분, 아까 조계종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선종의 어떤 고유한 종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당시에 이제 주로 논의돼서 나왔던 얘기가 선종이면서 일본에 있는 종파와는 다른 조선만의 종파가 뭐가 있나? 조계종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찾으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 글로써 남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민족의식의 고향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선의 종교, 조선의 불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가려 했던 모습은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대화. 제가 이제 이 근대화라는 것은 이제 제가 종단을 건설하려고 했다. 왜 종단이어야 했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 종단 조직이라는 거, 교무원이 있고 입법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어떤 행정부를 꾸리고 했던 것은 정군대에는 있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근대화적인 모습이고 불교가 철학적 종교니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근대 종교로서 내세웠던 논리들 플러스 외형적으로는 이런 어떤 종단의 모습들은 결국은 이게 이제 전통 종교인 불교가 근대화하려는 모습이고 근대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려고 했던 외적인 내적인 모습들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그런 것처럼 근대 종교로서의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자주성을 가져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논지를 전개를 했습니다. 답변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주 종합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로에서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불교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을 때는 큰 넓은 범주 같거든요. 지금 이 글은 대부분 다 교단 중심의 글을 서술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이제 불교 신자들이 조선 불교에 대한 인식과 생각은 어땠는지도 좀 기술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움직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좀 지적됐으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예를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 신자라고 하면 어떻게 잡아야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거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제목도 좀 다르게 가고 싶었는데 그거 고민할 시간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주제 그대로 그냥 싣고 그냥 가져온 건데 그 김영 선생님 논평문에서 앞에 이제 약간 그런 부분도 불교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불교 신자라고 하기가 참 어떤 사람들 신자 여기서 말하는 최남선이나 이건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보면요, 불교 부인회라든지 나중에 또 그 지역 단체라든지 이러한 그 신행 단체들이 그 지역이나 이런 거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보고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종합유권적인 형태의 종단 해석이 근대의 표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전제하고 계신데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예를 카톨릭은 그 이전부터 근대 이전부터 종합집권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개신교의 경우에는 근대에 와서 각 개별 교회화된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지 12기 시대에 종단이라고 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갖췄다고 해서 그것을 근대의 어떤 표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적인 그 성격 자체는 근대로 정근대적인 요소가 더 강한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게 아닌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좀 가지고 있지 않고 막연히 근대의 어떤 변화된 모습, 정근대와 다른 모습에서 근대성, 근대화라고 제가 지금 하는 그런 어떤 맹점이 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좀 덜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정근대의 이 조선 불교가 이 중앙 집권적인 중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중앙 집권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그런 중단의 모습이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중단의 모습을 가져왔던 부분, 달라졌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저는 근대에 있었던 변화된 모습.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일반적인 중앙 집권적인 종단의 카톨릭이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의 비교까지는 제가 아직 나가지 못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은 논의는 나중에 또 종합 토론 시간에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발표자 오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발표하겠다. 그 전에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 바로